잠시만요. 됐다.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제할 부분은 의식과학의 역사 4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지금까지 이제 3부에 걸쳐서 이전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내용이 거의 중복된다고 해야 하나? 그런 내용이고, 그냥 저희가 여기서 이제 토론하는 그런 내용, 토론하는 과정이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발전하면서 이런 역사가 만들어진 거라서 이렇게 어렵게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목차는 이렇고, 일단은 처음으로 의식이라는 거를 언제부터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느냐, 심리학이 언제부터 탄생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이 나오는데, 일단 이전에 그 의식에 대해서 다루던 사람들은 대부분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의학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철학자의 경우에는 의식을 좀 이론적이거나 형이상학적으로 접근을 했고, 의사들은 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의식을 잃는 환자들이나 뭐 그런 걸 보면서 우연적인 의식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19세기 기준으로 좀 그런 접근법이 많이 달라지는데 19세기 이전에는 데카르트가 이원론을 얘기하면서 의식은 이제 육체와 분리할 수 있는 전혀 다른 부분,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칸트도 정신이 관찰이나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서 이 이전까지는 의식의 과학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의식을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철학자들이 그런 이론적인 거나 현리상학적인 접근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조셉 갈이랑 슈바이츠하임이라는 사람이 골상학이라는 학문을 내놓는데, 이거는 그냥 머리의 모양을 가지고 이 사람의 뭐 성격이나 그런 거를 추측하는 그런 학문이래요. 근데 이게 정말 그땐 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때는 처음으로 그런 과학으로서 심리학의 그런 추력에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육체랑 그런 정신적인 거를 연관 지을 수 있는 최초의 학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후로 해서 뇌기능하고 그런 운동 기능의 부조화도 얘기한 사람이 있고, 뭐 브루카는 다들 아시지만 언어에 대해서 뇌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그런 거를 꺼내면서 뇌기능과 의식을 이제 상관할 수 있게 그런 학문들이 발전을 했고, 대표적으로 페이너라는 사람이 이제 정신물리학이라는 학문을 처음으로 창시를 하면서 물리적 자극이랑 그런 주관적인 정신 현상을 연관을 시키는 체계적인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90년대에는 그런 의료 기기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제 현대 의식 과학 같은 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페이너가 했던 거를 먼저 보면은 이때부터 이제 정신이 좀 과학의 대상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관찰자에게 특수한 물리적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둘을 연관을 이제 시킬 수 있고, 그런 물리적 특성을 제어함으로써 관찰자의 의식 내용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자극의 강도랑 주관적 감각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낮은 강도는 어느 정도 강도까지는 주관적 경험을 야기하지 못하고, 또 어느 정도의 뭐 10하고 9는 차이를 뭐 비교할 수 있지만 99랑 100은 차이를 못 낸다. 뭐 그런 식으로 좀 객관적으로 그런 차이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의 분트라는 사람이 실험 심리학 연구실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 페이너가 고안했던 그런 실험적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는 페이너는 이런 자극을 이제 단순한 감각을 사용했는데, 이제 그런 단순한 감각 외에도 다양한 의식적인 정신 현상을 적용을 해서 이 실험 심리학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워낙에 이제 다양한 의식적 정신 현상을 다루려다 보니까 내성법이라는 방법으로 이거를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거 뭐냐면은 그런 뭔가 경험을 했을 때 이 실험자가 경험하는 그런 주관적인 현상을 말로 보고하는 식으로밖에 연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할 때 최대한 객관성을 나름 유지하자고 뭐 다른 잡념은 허용하지 않고 딱 그런 자극, 경험에만 주의를 해서 어떻게 느꼈는지를 말하는 식으로 실험을 하는 걸 내성법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의식이라는 거를 좀 정의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건지를 과학적으로 좀 의식을 데려와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분트가 말한 의식은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좀 말이 어렵지만 뭐 경험적 요소의 통일된 장으로 생각해서 의식의 요소들은 마음에 의해 활발히 복잡한 의식 내용이나 생각으로 통합되는 증행형 과정의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이 써져 있던데 사실 이 말이 잘 이해는 안 돼서 이제 뒤에 나오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의식의 정의들을 막 이렇게 얘기한 걸 이렇게 써놨길래 비교를 해서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식을 이제 처음으로 과학적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고 그때 또 이 분트가 얘기했던 게 이 주의 집중에 따라서 그런 의식의 장을 중심이랑 변두리로 나눌 수가 있고 이거는 약간 요즘 설명하는 거랑도 좀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서 나름대로 되게 그래도 되게 논리적, 되게 괜찮은 설명이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뭐 사실 다 맞는 얘기를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또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고 그거를 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구조주의라는 게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만든 사람은 티치너라는 사람이고 이 티치너는 분투의 제자여서 분투가 제시했던 뭐 이런 이론들의 영향을 받아서 구조주의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이 사람이 봤던 마음이라는 거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흐르는 정신 과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마음은 일생 동안 경험하는 정신 과정의 총합이고 의식은 이 순간에 내 경험을 구성하는 정신 과정의 총합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마음의 단면이고 뭐 그것이 이제 현대 마음을 구성한다고 봐서 이렇게 구성의 가장 기본 원소가 되는 정신 요소를 기본적인 정신 요소를 찾아야 되는 거를 제일 기본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정신 요소를 구조적으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의식이고 그게 또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마음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 사람의 의식에 대한 그 의견은 아까 말했던 그 분투가 말한 거랑은 좀 다르대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장에서 비교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런 구조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그 당시 이제 그 원자로 물질을 구성하는 물질이 원자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그게 발견이 됐는데 되게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발견이었을 거잖아요. 지금이야 모든 사람이 그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되게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이론을 제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최소 단위를 찾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나름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몇 개라고 이렇게 또 제시를 했더라고요 책에. 그래서 봤는데 그런 숫자가 뭐 다른 구조주의자의 실험 결과랑 맞지도 않고 그게 또 왜 다른지도 그 이유를 증명할 방법도 없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또 나중에 공격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부분인데 이 분투에서 티치너로 넘어가면서 구조주의가 생긴 건데 분투가 봤던 거는 경험적 요소를 이제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경험적 요소들이 복잡한 의식 내용을 형성하는데 어떤 그 마음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통합을 시킨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의식 내용이 경험적 요소로부터 생성되는 그 일련의 진행형 과정의 사건이 이제 의식의 요소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의 내용을 가지게 되는 이런 과정이 의식의 요소 이런 식으로 봤고 반면에 티치너는 마음은 이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흐르는 정신 과정이고 그 마음은 의식들이 합쳐진 거고 의식들은 정신 요소들이 합쳐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게 제대로 이해를 한 건지 다른 분들은 책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걸 이해했는지를 좀 알고 싶더라고요. 혹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이 책을 기반으로 이해를 하면 저는 핵심이 일단 구조주의가 그 시대 때 물리화학이 이제 막 원자랑 전자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 그 요소들을 이제 존재성을 어쨌든 밝히면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과학적으로 발견하고 증명함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했다는 거에 좀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의식에 접, 적용하려고 했다는 그 움직임이 되게 크고,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의식은 그렇게 분자처럼 나누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 그냥 시대에 맞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그렇게 가볍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분트는 의식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다고 알고 있어요. 분트는 그런 뭐 그 철학적인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뭐 음, 그냥 이렇게 이론화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제 그 가능한 실험들 측정들을 한 거고 했고 뭐 그런 걸 후대에 봤을 때 뭐 이제 여러 감각 요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소로 이렇게 환원하려고 한 거 맞는데 감각에 집중해서 많이 봤고 근데 그걸 이제 뭔가 그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무슨 감각이 있을까 이걸 쪼개서 보자 이렇게 했던 게 티치너라고 알고 있긴 해요. 그 분트가 이제 그 심리학 거의 처음으로 실험 심리학을 만든 사람이고 근데 그 막 의식이 어떤 걸까 뭐 이렇게 막 고민을 엄청 많이 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정리하신 내용이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때 이때 뭐 처음으로 이제 과학적 대상으로서 정신이라고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뭐 딱 분투가 딱 이렇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초석이 든 느낌이어서 계속 뭐 정신, 마음, 의식 이런 식으로 혼합돼서 단어도 사용하는 것 같고 제대로 정의가 이때는 안 됐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그 저번 주에도 네. 티치너는 그 지금 아까 쓰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탄생에서 죽음까지 계속 이제 마음이란 게 계속 흘러가고 어, 그 단면이 의식이다. 그러니까 T축에 따라서 음, 잘랐을 때 그 보이는 그 장면 하나 그게 이제 의식이다. 고 정의를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뭐 밝기 구별 가능한 밝기를 뭐 완전 까만 거에서 하얀 것까지 이제 그 훈련을 해가지고 내성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이제 구별되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뭐 한 밝기만 뭐 200개 찾고 뭐 여기 나오나요? 그런 거? 아 나왔나요? 안 그런 거 있었던 나왔던 것 것 같은데 그 제가 지난주에 읽어가지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곱하기 했더니 뭐 4만 개 되고 이렇게 봤던 거 그런 식으로 그런 거였구나. 네. 어, 구별 가능한 그리고 색깔 약간 이 무지개 색깔 뭐 해가지고 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유럽에서 있었던 구조주의에 관한 건데 또 그 당시에 이제 세계 대전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이제 점차 뜨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활동했던 제임스라는 사람은 또 의식이 이런 총체적이고 역동적이고 변하는 경험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서 티치너가 얘기한 마음을 이 사람도 의식이라고 본 거 같이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이 책에서 음, 103, 132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마지막 문단에
제임스 1890 이렇게 돼 있어서 제임스가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앞에서 티치노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이 이거 맞는 설명을 갖다 얘기를 한 건지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누구의 말일까요? 아, 음, 잠깐만요. 사실 127페이지랑 132페이지랑 톡방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책이랑 지금 이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단면이라는 얘기가 네. 네, 그게 티치너가 한 말이 맞아요. 근데 이 132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제임스가 한 말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둘 다 똑같이 생각을 한 건가요? 어, 총체적이고 역동적이며 끊임없이 변하는 경험의 흐름이다. 네, 그 말은 맞고요. 어, 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은 티치너가 한 말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거 구성한다고 생각했으면은 구조주의적 관점이니까 제임스가 한 네, 말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음. 되게 꼼꼼하게 보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저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이게 저번 주에 서현님이 계속 의식이 뭔지 자꾸 헷갈리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그냥 정신, 마음, 의식을 계속 약간 중복되게 얘기해서 이거를 일단 정확히 정의를 해야지 뭐 좀 얘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꼼꼼히 읽다 보니까 이게 오류가 발견돼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티치노의 말인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가 출연하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심리학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90년에 썼던 심리학의 원리라는 책이 가장 많이 팔린 심리학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그러고 있을 때 유럽에서는 이제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게 출현하면서 그 구조주의의 그런 원자적 의식관을 반대했고, 그리고 내성법도 뭐 연구실에서 하는 걸로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제임스가 얘기했던 제임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주의라는 게 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의식은 완전히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면서 이때부터는 의식 과학이 거의 침체기를 겪기 시작했다고요.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또 뭐 이런 유명한 파블로프의 실험이나 뭐 스키너나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지기는 했다고 하니까 그게 뭐 아주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또 행동주의가 그렇고 또 아주 전혀 다르게 또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도 생겨가지고 그냥 의식이랑 전의식이랑 무의식 이런 식으로 아주 또 다른 영역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그런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제 행동주의가 이제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주류가 됐어요. 한동안은. 그래서 계속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 그런 정책 이후에 어떻게 이제 좀 다시 현대 의식 과학이 출현했나를 보면은 이제 50년부터 인지과학이라는 게 출현을 해서 나이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냥 행동주의에서는 약간 자극에 대한 반사 그냥 뭐 그런 의식은 없고 그냥 자극이 들어오면은 행동을 하는 행동의 주의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설명하는 데 반해서 뭐 톨만의 실험 같은 경우에도
동물이 그냥 그렇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극이나 환경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코그니티브 맵을 형성하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이제 처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약간 행동주의랑은 다른 그런 과학이 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뭔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안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그거를 의식이라고 봐요. 이 인지 과학에서는. 그래서 의식을 정보 처리 체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 때문에 또 이거를 의식을 좀 컴퓨터에 비유하는 그런 관점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또 멈춰서 보면은 구조주의의 대표적인 거는 원자적 의식관이나 내성법이었는데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아예 이 둘을 다 아니라고 했고 제임스는 원자적 의식과는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연구 방법으로는 내성법을 사용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 당시에 이제 게슈탈트, 제임스, 프로이드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주류가 됐던 건 제임스의 이론이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행동주의는 그래도 제임스까지는 의식을 좀 염두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아예 의식을 다 빼버려가지고 침체기를 걷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인지과학이라는 게 나오면서 조금 의식을 다시 접근해 보려는 시도가 생겼는데 여기서의 한계는 그 마음을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비교를 해서 마음과 뇌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이랑 하드웨어를 비교하는 수준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극 인풋이 들어오면 행동이 아웃풋으로 나가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거를 기능주의나 계산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그냥 인간은 기계적 로봇이랑 좀비랑 다를 바가 없고 사실 의식이라고 설명하기는 하지만 사실 행동주의랑 본질적으로 그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고 한 거는 그런 주관적인 그런 마음은 아니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용도 기능을 하는 관점으로서의 마음, 의식 여기서도 그래서 마음이랑 의식을 그냥 혼용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의식과학이 제대로 나온 데는 아니었고 그러다가 이제 현대 의식과학이 출현하게 된 거는 이제 80년대에 영상기기가 발달하면서 인지신경과학이라는 게 발생하면서 시작됐대요. 인지신경과학이 그냥 인지과학이랑 사실 저는 그냥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또 미묘하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이 많이 생겨서 여러 가지 학문들을 다 가지고 설명을 이제 의식을 설명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의식의 신경상관을 밝히는 것이 이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어요. 어쨌든 이 여러 가지 학문 뭐를 사용해서든 의식의 신경상관을 밝히는 게 목표다. 그래서 이때 또 뭐 좀, 뭐 나겔이라는 사람이 뭐 이런 논문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박쥐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래서 동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주관적 현상을 과연 우리가 뭐 이런 연구를 해서라도 밝힐 수가 있는 건가. 의식의 그런 주관성을. 그래서 기능주의나 현원주의는 그거를 뭐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냥 그런 입장 차이 때문에 또 논쟁이 또 일어났고 어, 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컴퓨터 시스템이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하면 실제 인간하고 동일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또 하는 주장이 있었대요. 근데 또 이거는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좀비랑 로봇에 다르지 않다라는 또 반론이 있고 어쨌든 이런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있고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70년대에 들어와서는 뭐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 좀 획기적인 연구가 양방구가 절단된 환자에서는 마치 그 각 방구가 자체의 의식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또 맹시에 대한 연구에서 오른쪽 후두엽을 절제를 한 환자가 왼쪽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자극이 나타났을 때 추측을 해보라고 하면 그냥 우연에 의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맞춰서 의식하지 못하는 감각 자극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의미가 돼서 또 단순한 그런 육체적인 뭐 그런 거 말고
좀 더 고차원적이라 그러나 의식이 또 다른 의식이 뭔가 설명되지 않은 그런 게 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뭐 첫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의지에 대한 연구 이런 연구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논쟁을 하면서 발달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이게 된 거는 이런 기계들의 발달이고서는 그리고 크릭이랑 코호가 그 의식의 신경생리학적 이론을 향하여라는 논문을 냈는데 이 논문이 이제 좀 현학적인 그런 의식에 관한 주장이랑은 다른 좀 신경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원조격의 논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은 뇌의 신경생리학적 작용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좀 의식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옵니다. 뭐 그래서 이런 발견을 해서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 후에도 근데 뭐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래서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뭐 이런 좀 너무 많은 분쟁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통합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저널도 생기고 컨소시엄도 생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